그래서 오늘 학부모님도 계시고 초등학교 이제 학생들도 보인 것 같고요. 일부 또 중고생들도 중학생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제 이 행사 자체가 좀 이런 과학 기술을 좀 대중화하고 이런 좀 지식을 좀 이제 좀 쉽게 전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연구소에서 나오면서 이제 이런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좀 도움이 될까? 물론 뭐 과학 기술이나 이런 내용도 전달해 주는 거 좋은데 어떤 내용을 좀 전달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계속 연구를 해오면서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두 가지가.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과 관련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드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선택이 중요해요. 선택.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집에서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도전, 이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영어로 하면 둘 다 C로 시작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요. 왜 선택이 중요하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지금 선택의 결과에 의해서 현재 모습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과가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의 모습이 될 텐데, 그러면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는 게 참 좋을까라는 게 여러분들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선택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노하우는 어려운 거를 선택하세요.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쉬운 게 아니고 난 놀고 싶다. 예를 들면 좀 쉽게 설명, 놀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뭐가 쉽고 뭐가 어려운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려운 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좋은 개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회에서 시스템이 어려운 거를 선택한 사람들을 이제 리더라, 그 다음에 좋은 직장, 좋은 학교에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 항상 어려운 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거를 꼭 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도전을 하셔야 돼요. 도전. 이게 오늘 주제랑도 관련이 있는데 인류가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하게 된 이유가 끊임없는 도전의 결과거든요.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지금 너무 경제적이나 이런 상황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도전 없이 살아도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큰 이제 그게 없어요. 뭐 애로점이 없는데, 하지만 인류가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중요한 거는 도전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주, 뭐 생명, 이 모든 것들이 이 과학에서 출발할 때 도전 의식에 의해서 이런 우리 현재 인류가 이렇게 이만큼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덕목이 내가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이제 나 지금 필요한데 잘까? 아니면 강연을 힘든데 한번 들어볼까 할 때 어려운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좀 더 도전적인 일에 여러분들 시간과 노력을 써주시면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서두는 그렇게 하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우리가 1시간을 주어지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일정 때문에 벌써 20분이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금요일에 힘들게 왔는데 제가 빨리 시간을 최대한 맞춰드리고요. 나중에 10분, 20분 정도 질문을 받으면서 강연을 정리할게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나의 주치 스마트 메디슨이라는 이제 주제예요. 근데 이게 스마트 메디슨이라는 용어 자체가 벌써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과학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용어가 어려워서 그래요. 용어가. 여러분들 쓰시는 용어랑 제가 일하면서 쓰는 용어가 완전히 틀려요. 이 자체가. 그래서 못 들어봐서 어려운 거지. 이게 아주 어렵고 이게 정말 이게 이제 지식 물론 이렇게 공부도 하셔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스마트 메디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하고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좀 설명드리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좀 빨리빨리 이렇게 지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설명하고 제가 했던 관련된 일들을 좀 설명하면서 강연을 정리할 겁니다.
자, 이제 골치가 벌써 딱 아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자, 이제 스마트 메디슨이라는 자체가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 영화 이제 보신 분도 계시고 2013년도에 After Us라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네, 거의 없고 한두 명 정도? 네, 다행이네요.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네. 자, 이게 이 영화가 딴 게 아니고요. 지구가 멸망합니다. 지구가 멸망하고 인류가 새로운 별을 찾아서 이제 정착을 해서 살다가 이제 이분은 아시죠, 그죠? 예, 이분이 이제 그 하나의 한 부대의 대장이셨고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은 아들이었는데요. 이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하다가 조난을 당합니다. 어떤 한 별에 조난을 당하는데 그 조난 당한 별이 이제 상당히 이렇게 이제 생명체는 많은데 모든 생명체가 인간을 적으로 하고 있는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을 당해서 이 골절 이게 보이시죠, 그죠? 조그만 디바이스로 쫙 이렇게 비춰보면 안에 뼈가 골절되어 있는 거 보이고 근육이 이렇게 보이는 이런 디바이스들이 미래에는 이제 항상 영화라는 거는 미래를 일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이런 걸 통해서 쉽게 스스로가 진단을 하고 심지어 조치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아들이 이 별에 이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구조장치가 있는 거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직접 움직이지 못하니까 아들을 무선 디바이스를 써서 안내를 해주고 지침을 내려주면서 이 아들이 그걸 찾아서 혼자 이렇게 이제 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이 영화 속에는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센서, 그다음에 메디컬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참 많은 영감을 줬던 이제 영화고요.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요즘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앱에서 찾아서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이런 개념들이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스마트 메디슨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병원에 가시면 대부분 치료 중심의 이제 진료를 하실 거예요. 근데 미래에는 아프지 않게 예방, 미리 아플 것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될 텐데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해서 될 건데 이제 그렇게 될 텐데요. 이걸 총괄적으로 이야기해서 스마트 메디슨이라고 합니다. 스마트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이제 스마트는 이제 쓰는 거는 뭔가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넣었을 때 반대로 피드백이 오는 거 그걸 우리가 스마트라고 하거든요. 핸드폰 안에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이제 앱들이 알아서 일정도 관리해주고 여러 가지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폰에다가 스마트 붙인 게 2006년, 7년도에 그때 이제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자체가 사실은 혁신 플랫폼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전화만 거는 디바이스였는데 지금은 일정 관리, 영화도 보고 우리가 언제 모든 데 다 접속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걸 붙인 게 이제 스마트듯이 메디슨에도 스마트를 붙여서 이제는 아프든지 예방 모든 거 이제 이 헬스케어 관련된 거를 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미래에는 뭐 이런 이제 이거는 많은 이제 학자들이 예측한 거예요. 뭐 이제 로봇 간호사가 생겨서 치료도 해주고, 그다음에 집에서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피 한 방울로 이렇게 다 하면 다 되는 거. 이거는 이제 한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대형 사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피 한 방울로 한 20개 정도에 진단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였어요. 아주 큰 이제 테라그노시스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여자분이 CEO였어요. 그 당시에 제2의 이제 스티브 잡스라고 할 정도였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였어요. 근데 물론 가능은 하지만 그 안에 완전 기술이 완전 구현이 안 된 거죠. 그래서 투자를 많이 받으셨다가 하여튼 지금은 완전히 사라지셨고요.
이제 그런 개념도 이제 이 부분에 할당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혈액 속에서 아까 학생이 질문했는데 나노 사이즈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잡는다든가 나쁜 암세포를 잡아준다든가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이 미래에 이제 우리 이제 의학 헬스케어에 관련된 중요한 기술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스마트화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과학의 터치이지만 제가 오늘 나노 기술, 뭐 바이오 기술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들이 인류가 걸어오면서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이렇게 쭉 많이 됐는데, 과학과 기술이 이렇게 체계화된 거는 불과 100년 조금밖에 안 넘었어요. 우리 1700년대랑 1200년대랑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엄청 많이 날까요? 거의 없어요. 근데 1900년대랑 지금이랑 차이가 많이 날까요? 똑같을까요? 그렇죠. 엄청 많이 나죠. 이제 1700년, 800년 이전에는 과학이라는 개념 자체보다는 종교, 신앙, 예술 이런 쪽에 인류가 관심을 많이 가졌다가, 이렇게 르네상스를 통해서 이성, 과학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여기 보시면 체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까치가 집을 짓는데, 자 보면 제가 여쭤볼게요. 테크놀로지라는 게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데, 까치는 테크놀로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일 태풍이 오는데요. 태풍이 불어도 까치집 안 날아가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걔들이. 하지만 사이언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 까치라든가 우리 인류와 차이가 거기에 있거든요. 이 사이언스가 체계성입니다. 체계성. 여태까지 비체계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도자기 굽는 게 우리가 이제 아트라고 하잖아요. 아트라고 하는데, 어원으로 보면 테크놀로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트를 이제 인류 갖고 이렇게 있었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는 사이언스라는 개념이, 지식이 들어가서 급진적으로 체계화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이제 과학적인 기술을 다음 세대가, 제가 뭐 논문을 쓴다든가 이론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 세대가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체계적으로. 그게 지식이 됩니다. 지식. 그런 것들이 계속 하면 쌓이겠죠. 그죠? 계속 여러 사람들이 할 테니까 그게 쌓여서 인간이 도약을 하는 거죠. 도약. 우리 인류가 우주로 나간 거는 60년대 이후에 나갔거든요. 60년대 이전에는 우주를 못 나갔어요. 이렇게 이제 한 1900년대에서 그 빠른 한 4, 50년에 가서 동안 공부한 것들을 해서 우주로 나갔잖아요. 이렇게 된 게 이론입니다. 이론. 과학. 그래서 그걸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이런 이제 뭐 아인슈타인이나 이제 생명과학 기술에서 이 DNA 구조나 맥스웰 방정식, 레이저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쓰인 게 거의 70년에서 100년이 걸려야 쓸 수가 있어요. 우리 핸드폰에도 지금 맥스웰 방정식을 써서 신호 처리 방식, 그다음에 이 전자기의 시그널 분석하는 방법, 이런 기본적인 게 이런 맥스웰 방정식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생명 현상을 이해할 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추측을 했어요. 추측. 지금은 생명 현상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DNA 구조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DNA 구조를 안 게 1940년대거든요. 거의 50년대, 40년대, 50년대 때 이 사람들이 왓슨과 크릭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 페이지짜리 DNA 구조를 밝혀서 생명과학이 급진전해서 70년대, 80년대 급진전했어요. 이제 이런 기술들이 우리 실제적으로 오게 된 거는 지식. 여러분들이 내가 스케이트 타는 방법, 이제 기술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걸 어떻게 타는지 지식을 만들어서 또 후세한테 알려주고, 이게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체계성이 없으면 전파가 안 되죠. 그죠?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생각하는 과학으로 꿈꾸는 자료예요. 아주 심플하잖아요. 과학과 기술을 이용해서 풍요로운 세상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기반으로 발전 계획을 갖고 있어요. 풍요로운 드론,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한 페이지에 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됐는데, 그다음에 편리한 세상. 이제는 도어 투 도어로 집 앞에서 오면 자동차가 와서 이제 차량이 막히지 않고, 우리 앨런 머스크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혁신의 아이콘인데 이분도 결국 지금 이제 뭐 테슬라라든가 자동차, 전기 자동차라든가 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자율 자동차를 통해서 내가 자동차 안 쓸 때는 그 차가 이동해서 딴 사람이 쓰는 사람한테 가서 태워다 주고, 이러면은 모든 사람이 차를 가질 필요도 없어지고 교통 양도 줄겠죠. 이제 이렇게 되는 시대가 결국 올 거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이런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세상. 이제 노인들도 뭐 이제 체력이 떨어지더라도 이런 이제 인공관절 이런 걸 통해서 노인들도 뛰어다닐 수도 있고요. 집에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화재가 나면 이제 안전 쪽에서 로봇이 들어가서 구조를 해온다든가, 이런 필요한 기반 기술을 정부에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든가, 또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만든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이게 사실 정부에서 과학 기술에 투자하는 방향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대한민국이 1년에 20조라는 돈을 과학기술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20조. 20조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3, 4위 정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큰 돈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북한의 GDP랑 맞먹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큰,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많이 투자하는 나라고요. 다음에 이거는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이 바이오 쪽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방향인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게 이제 플랫폼 성격이 있는 바이오, 이제 바이오를 색깔별로 나눠가지고요. 레드 바이오는 좀 치료, 좀 메디컬 쪽 성격이 강하고, 그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게 환경 관련된 바이오, 그다음에 화이트 바이오는 이제 환경에 전혀 이렇게 친환경적인 그런 쪽 바이오를 통해서 이런 기술들이 있고요. 이게 그 내용들입니다. 이런 바이오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유전자 복원 기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많이 쓰는 게 유전자 편집 기술,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유전자가 이렇게 계속 변이가 돼서 암으로 간다든지 이제 늙는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아주 미래에는 잘못된 유전자를 잘라서 잘못된 걸 복원시키고 다시 치료하는, 그래서 예전에는 단백질 레벨에서 치료했던 거를 이제는 실제 원인을 찾아서 없애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을, 그다음에 이런 인공장기라든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참조하시고, 혹시 배포한 자료도 아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또 4차 산업혁명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인류가 쭉 크면서 1차부터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겪고 있는데, 1차는 18세기 때 증기 이제 기관차를 발견하게 돼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산업혁명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산업혁명 전에는 인류가 거의 100년 전이나 500년이나 별 차이가 없다가, 산업혁명이 이제 되면서 인류가 급진전해서 발전했거든요. 그 계기가 증기기관을 발견해서 자동차, 기차, 예전에는 이제 이동 자체가 상당히 말을 타고 일주일을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 주위로만 형성돼 있다가 이 증기기관차가 해서 나라 간, 지역 간 활성화돼서 경제가 엄청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자, 두 번째는 증기기관차 아니고 전기입니다. 전기가 돼서 이제는 공장이 전기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대형 공장을 만들어서 인류가 대량 양산할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 자동차를 사람이 일일이 다 조립했다가 우리 미국에서 제너럴 모터스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차가 우리 어셈블리 라인을 만들어서 성공했거든요. 어셈블리 라인은 자동차가 쭉 지나가면 사람이 서 있다가 자기 일만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지나가면 자동차가 뚝 만들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차 하나 갖다 놓고 계속 여러 사람이 붙여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양산성이 떨어져서 일부 자동차가 만들어주는 게 한계가 됐었는데 전기가 들어와서 대량에서 공장을 만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인류가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됐죠. 자, 3차 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이제는 IT 시대가 와서 그게 3차 때는 80년대예요. 80년대. 제가 처음 PC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깜짝 놀랄 텐데 PC가 메모리가 없어요. 아예. 메모리 자체가 없었어요. 플로피 디스크라는 걸 가지고 부팅을 해서 컴퓨터를 구동해야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메모리 최소 기가잖아요. 기가. 그래서 상당히 AT라는 컴퓨터가 20메가를 가지고 컴퓨터를 운영했었거든요. 근데 상상할 수가 없는 그때 이후부터 이 반도체가 3년마다 2배씩 증가돼서 지금은 거의 포화돼 있거든요. 거의 반도체가 7나노를 만들어내 7나노 구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타 우리 디바이스에 반도체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작은 디바이스에서 구동이 되는 거는 이런 IT 기술, 그다음에 나노 기술, 그다음에 이런 반도체 기술들이 돼서 이렇게 되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때는 이제는 연결이에요. 연결. 이제 모든 디바이스들이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스마트폰이 지금 다 연결되어 있지만 가전, TV, 자동차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상에서 다 연결돼요. 연결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 컨트롤되죠. 자동차도 자율주행차가 되고 집도 내가 핸드폰으로 연결돼서 문도 잠그고 냉장고도 껐다가 켰다가 이런 세상이 돼서 이게 이런 IoT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인터넷 오브 띵, 즉 모든 게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쓰는 여러분 클라우드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데이터들이 다 공유가 돼서 이 데이터베이스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을 영위하는 게 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완성이 되면 문제가 이제 조금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이제 AI라는 게 또 등장하기 시작하죠. AI. 네. 이 AI가 등장을 하게 되면 직업 변동이 심각해집니다. 이제 뭐 변호사, 의사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씩 이제 여태까지는 필요가 있었어도 이제 필요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AI가 만약에 계속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지능을 갖게 되면 그 사람 걔들이 디시전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까지 컴퓨터는 내가 지시한 대로만 움직이는데 이 AI가 들어가서 지능을 갖게 되면 이 컴퓨터는 지식을 계속해서 다 빨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인간의 알고리즘을 넣어주게 되면 그걸 지식으로 가지게 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면은 컴퓨터가 인간을 통제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나겠죠. 그건 이제 또 다른 이야기니까 이제 또 다른 전문가분들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해줄 테니까 이제 오늘은 이런 것들이 돼서 미래에는 기술들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되고 이제는 의료도 여태까지는 약을 예를 들면 이제 병원 가시면 약을 주는데요. 한 3일 있다가 안 먹으면 새로운 그냥 다른 약을 줘요. 그냥 일반적인 통계로 이 감기 걸리면 이 감기약 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감기약 먹으면 심지어 부작용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 약을 개발할 때 대중 많은 사람 예를 들면 90% 이상의 효과가 있는 약을 발굴하거든요. 100%짜리 약은 없어요, 사실. 근데 미래에는 개개인의 맞춤형으로 약을 주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 내한테 특화된 약이죠. 그런 약들을 줘서 치료를 높입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정밀 의료라고 하거든요. Precision Medicine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 자체를.
이제 이런 게 나오게 되고요. 심지어 지금 현재 우리가 내비게이션 하듯이 질병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요. 질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든 메커니즘들이 다 밝혀집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벌써 착수를 했어요. 국내는 아직 없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뭐죠? 우리 영화에 보면 이제 이런 디바이스에 들어가면 진단도 해주고 그 자리에서 치료도 다 해줘요. 우리 엘러시엄인가? 그 영화 혹시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지구가 너무 환경에 오염이 돼서 이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새로운 우주에다가 별을 만들어 놓고 지구처럼 환경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주를 하는데 거기는 이런 디바이스들이 있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인류들이 이제 그 별로 가고 싶어도 못 가죠. 이제 막아놨죠. 그래서 이제 그 영화 보시면 그것도 뭐 되게 재밌는데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상시 진단 이제 아파야만 병원 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제가 이렇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알람이 울려서 바로 치료가 됩니다. 그다음부터 이렇게 상시 개념이고 이거는 이제 제가 소설 쓴 거거든요. 이거 제가 만든 자료인데 이제 인간을 클로닝을 만들어서 필요하면 근데 이거는 좀 윤리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영화가 많이 관련된 영화가 많은데 그러면 클론한 인간이 접니까? 아니면 제가 접니까? 라는 또 의문이 또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클론한 거에 장기를 적셔서 제가 간이 아프다고 해서 그 클론을 죽이고 그 간을 빼서 절로 넣으면 이건 살인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직 인류가 거기에 대한 고민 정확히 정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법으로 클론을 만드는 건 막아놨어요. 현재. 자, 이런 게 있고요. 이건 제가 2012년에서 바라본 자료인데 일부가 많이 지금 상용화가 됐어요. 불과 5년 전이에요. 이게 5년 전에 제가 신문에서 찾아서 신문이나 자료를 보고 찾은 건데요. 이미 5년 전에 이렇게 뭐 나노로봇 만들어서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부모님들 지금 혈관 안 좋으신 분들 많으실 때 저도 좀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콜레스테롤 쌓여가지고 혈압도 높아지고 이게 많은데 이제 미래에는 이렇게 나노 사이즈 로봇이 혈관을 움직이면서 이제 이런 콜레스테롤 쌓인 걸 제거해 준다든가 이런 걸 예측을 해서 이렇게 카툰을 만들었는데 이미 3개 정도는 사실은 쓰고 있는 기술이고 이미 상용화된 것도 있어요. 특히 여기에 블루 쪽에는 노벨상을 일본 사람이 탔습니다. 이 기술해서 하여튼 이런 게 있고요. 그러면 현재에서 지금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미래 기술은 이겁니다. 여기 다 정리가 이제 이런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정부에서 이런 기술들이 나오게 될 거다 해서 이제 정리한 자료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앨런 머스크가 지금 이렇게 하이퍼 튜브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지상의 차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이제 모바일 관련된 거 다 지하로 들어가서 튜브에서 자동차들이 이런 거를 지금 앨런 머스크도 꿈꾸고 있고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다음에 뭐 인공장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다음에 이게 너무 가벼워서 사람이 쉽게 이런 소재들 또 이런 드론이 이제 비행기가 아니고요. 개인 드론처럼 개인 비행기가 이동되면서 우리 이제 학교나 집 다닌다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스마트 시티가 돼서 이제는 모든 게 다 그리드로 연결이 돼서 자동차, 환경, 이런 미세 플라스틱,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스마트 시티에서 다 이제 관리를 해준다든가 이런 기술들을 정부에서 계속 이제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이렇게 될 거로 생각해서 이런 각각 분야에 정부에서 아까 그런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스케일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약간 이제 좀 들어갑니다. 여기 많이 보신 그림이잖아요. 이게 우리 은하계입니다. 이게 우리 은하계고요. 이 은하계 부분, 이 부분에 우리 지구가 있거든요. 여기 지구가 있죠. 여기서 당긴 겁니다. 여기서 당겨서 이 지구에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고 이 사람이 지금 해변에 누워 있는데 여기를 더 당긴 겁니다. 이 정도.
그래서 스케일이 여기 한 1m 되고요. 여기는 거의 지금 한 센티미터 한 10cm고요. 더 당겨 보면 이렇게 표피 세포가 보이고 더 조금 들어갑니다. 1mm 정도 다 이제 마이크로 스케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세포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미경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마이크로스코프. 마이크로 스케일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스코프는 이제 우리 이제 경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텔리스코프 하면 멀리 보는 거. 마이크로스코프 마이크로 스케일 보는 거. 그러면 나노스코프 하면 나노 스케일 보는 거겠죠. 그죠? 근데 나노스코프는 이제 보기 힘드니까 전자현미경이 있는데, 자 여기서 나노스케일로 내려가면 이게 뭐죠? DNA죠. DNA가 나노스케일에서야 보입니다. 그다음에 단백질도 나노스케일이고요. 더더 이제 원자 레벨로 가면 이런 원자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 이게 이제 돼 있는데, 즉 우리 생명체를 이제 이렇게 쪼개 보면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개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장기가 되고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세포가 기본 단위가 돼 있고, 이 세포를 구성하는 게 단백질, 프로틴, 탄수화물 이런 것들로 돼 있어요. 하지만 저도 이 세포도 하나의 우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보시면 원자도 보면 우주처럼 생겼어요. 원자가 핵이 있고 바깥에 도는 전자별처럼 이렇게. 그래서 보면 우주를 보면 아주 묘한 이제 닮은 점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돼 있고, DNA, 단백질, 이런 이제 셀룰로즈라는 거는 이런 탄수화물들이 모여서 만드는 구조체거든요. 특히 셀룰로즈는 식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식물. 그래서 이 DNA의 구조를 밝혀서 노벨상을 탔고요. 이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 애시드가 어떻게 연결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지, 이게 셀룰로즈가 분해가 돼서 설탕, 당류가 되고, 이것들 자체가 생명의 구성 성분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생명 현상은 이거에 이제 이 현상에 의해서 조절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쉬우면서도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 그 생명 현상을 지배하는 이제 법칙이 하나 있거든요. DNA가 중간에 여기서 보면 RNA가 되고, 이 RNA를 통해서 단백질이 되는데, 이게 생명 현상을 지배하는 센트럴 도그마라고 합니다. 도그마는 원리 원칙이거든요. 그 핵심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몸속에 이 많은 유전 정보들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치명적인 메르스 바이러스가 탁 들어왔어요. 그러면 몸속에서는 방어 기작이 들어갑니다. 방어 기작이. 그러면 바이러스는 본인 바이러스 파티클도 살아남기 위해서 가만히 있다가 어느 정도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 순간적으로 바이러스 파티클을 쫙 만들어서 증식을 해서 셀을 파괴시키면서 숙주를 공격해서 죽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속에는 이런 바이러스를 탐지할 수 있는 단백질, 항체들이 있는데, 이 항체들을 만들어낼 때 이런 방법이 들어갑니다. 우리 몸속에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DNA가 있거든요. 근데 뭔가 딱 신호가 왔을 때 이 DNA가 예를 들면 항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DNA가 중간에 RNA라는 거를 만들어내고 단백질로 와요. 근데 제가 학생 때 아니 여기서 바로 만들면 되지 왜 이렇게 할까?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냥 왜 외우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냥 그게 그냥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한번 이 단계를 거치는 거는 유전 정보가 정확하게 이제 읽었는지도 확인하고요. 중간에 우리 몸속에는 여기서 이렇게 시간이 이제 좀 과정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미리 조금 이걸 만들어 놓고 있다가 케이스가 생기면 여기서 바로 일로 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그럼 묘한 이제 그게 있어서 이게 중간에 이게 DNA에서 RNA로 되는 걸 우리 전사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합니다. 이 RNA가 단백질 되는 걸 번역이라고 합니다. 트랜슬레이션.
이 세 개가 돼 있다는 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생명된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이게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아시면은 많이 이제 생명 현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모든 일어나는 현상이 이거에 의해서 안에서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다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이 제가 나노 아까 기술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는 나노 기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나노 기술이라는 게 원래 라틴에서 난장이라는 이제 언어에서 나왔는데 10억 분의 1m, 아까 제가 스케일을 보여드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머리카락 정도, 100 마이크로, 0.1mm 정도만 눈에 보이고요. 100 마이크로 아래로 가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대장균 눈으로 보여요? 착한 사람은 뭐 보인다고 하던데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안 보여요. 마이크로 스케일. 그리고 머리카락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10마이크로부터 안 보여요. 근데 나노 스케일로 내려가면 우리가 스코프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80년대 때 이런 나노 사이즈라는 걸 보게 돼서 인류가 또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인데 돌아가셨어요.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 피직스 하신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바텀에는 아직도 많은 공간이 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 바텀에는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아는 영역에서 아직도 모르는 영역이 많고, 이 나노스케일로 왔을 때 새로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이분도 물리학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중적인 과학자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인류가 이렇게 시간이 또 많이 계속 지나가고 있네. 자,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해왔는데요. 지금 현재 디지털 세상이고 반도체나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나노 바이오 쪽에 제가 들어가서 나노 지도를 과학기술부랑 같이 그렸거든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3년에 한 번씩 이런 나노 지도를 다시 그립니다. 나노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인류가 대한민국이 발전해야 될지를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거 이제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스마트 메디슨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주로 진단, 치료, 뭐 이제 이런 쪽에 많이 쓴다는 내용을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센서를 이야기하려고 할 텐데요. 제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센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센서는 우리 인체랑 똑같다고 이제 개념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저 보이시죠? 그죠? 들리시죠? 그다음에 코로 안 좋은 냄새 뭐 있으면 맡으실 수 있잖아요. 맛 느낄 수 있죠. 그리고 피부로 뭔가 묻은 걸 느낄 수 있죠. 이게 인체의 오감입니다. 이게 인체의 오감. 근데 또 하나 안 보이는 게 있죠. 우리 마음에도 뭔가 모르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지만 센서로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약간 영역이 있는데, 이건 불교 용어로 식이라고 합니다. 의식할 때. 이게 불교 용어예요, 식 자체가. 근데 불교 용어인데, 이게 우리 몸을 통해서 이 정보들이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가공이 돼서 이 환경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서 보는 건 색, 귀에서 듣는 건 소리, 성, 향, 미, 촉, 감. 이게 육감. 그래서 육감입니다. 육감.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이제 어머니들이 육감 되게 좋으시잖아요. 이 육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센서로도 감도 이제는 센서를 센싱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센서는 요 안에 있어요. 이거 안에. 원리가 똑같아요. 얘랑. 자, 보면 자, 그래서 스마트 메디슨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개인 맞춤형 라이프 케어가 되고요. 이제 예방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이게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의 키워드는 요거만 이제 보시면 이제 기술적인 건 요거만 조금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혈당 센서가 바이오 센서거든요. 혈당은 우리 인체에서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그 왜 바이오 센서라고 할까요? 그냥 센서라고 하지 않고 어떤 분은 바이오 물질을 센싱해서 바이오 센서 아니냐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몸에 있는 걸 연료로 사용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낼 때 바이오 물질을 써야만 바이오 센서가 됩니다. 그 혈당 센서는 우리 몸속에 있는 글루코즈 옥시데이즈 이제 글루코즈 당 산화 효소가 있거든요. 그걸 써서 이제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그 글루코즈 그 산화 효소가 글루코즈가 다음 산화가 돼서 전자가 나오거든요. 그걸 센싱해서 당이 얼마나 있는지를 센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센서인데 여기에 그 효소를 쓸 수도 있고요. 단백질, DNA, 뭐 RNA 이런 걸 쓰면 바이오 센서가 됩니다. 신호를 낼 때. 다음에 왜 또 나노를 쓸까요? 이 신호가 나온 거를 이제 신호를 우리 디바이스에서 읽으려면 전환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뭐 전기 신호를 예를 들면 광학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꾼다든가 이걸 우리가 트랜스듀서라고 하는데요. 이 신호 변환에 나노 기술이 들어가서 나노 바이오 센서라고 합니다. 요걸 아시면 이제 다 나노바이오 센서에 대해서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타겟이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생체 수용체에서 얘를 인식을 해서 나노 기술 기반의 신호를 만들어내서 신호가 이렇게 보이면 얘가 나노바이오 센서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헬스케어 쪽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쓰는 게 MRI. MRI가 왜 나노 기술이 들어가죠? 우리 MRI를 찍을 때 뭘 주사를 하죠. 그 안에 나노 입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나노 입자가 외부에서 자성을 주게 되면 정렬을 하게 돼서 특정 세포, 암세포와 정상세포와 뼈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면서 다른 형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징을 통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단에 쓰죠. 그래서 나노 기술이 되고요. 지금 현재 나노 캡슐형 내시경을 이렇게 넣어서 그냥 필처럼 우리가 약을 먹는 것처럼 먹으면 안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실제로 장기 안에 있는 암이나 이런 걸 직접 치료도 해주고 현재는 보는 것까지는 돼 있는데 치료는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제 이런 기술들이 나노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쓰고 있어요. 이게 우리 혈액인데요. 혈액 속에는 상당히 정말 지저분한 샘플이에요. 혈액을 써서 질병을 진단할 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혈액에는 적혈구가 1ml에 거의 10의 10승계 이상의 적혈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또 백혈구가 들어가 있죠. 면역세포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 질병 진단 인자는 적혈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적혈구 말고 얘를 분리하게 되면 혈장이라고 해서 위에 노란 액체 뜨잖아요. 그 속에 있거든요. 혈구는 신호를 자꾸만 노이즈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적혈구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혈구 안에 또 우리 솔트가 이제 이런 소디움이라고요. Na 같은 뭐 포타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들어가 있어서 센서에 치명적입니다. 그런 성분들이. 그래서 이런 혈액을 써서 센싱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기술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걸 항체라든가 이런 걸 써서 이제 회피를 하는데 그래서 진단할 때 혈액만 떨어뜨려서 이렇게 다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여러 군데 지금 쓰고 있고요. 헬스케어 뭐 참고. 그래서 이거 이제부터는 조금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면역학적 진단은 면역이 들어가면 항체를 써서 진단하는 거예요. 항체는 우리 몸속에서 특정한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걔를 인식을 해서 탁 잡아주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항체는 이 끝에 다양하게 이제 변이 조건이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다양한데, 그죠?
어떤 애는 사각형처럼 생긴 애도 있고 동그란 애들도 있는데 이걸 우리 유전자에서 계속 변이를 주면서 특정한 항원에 붙는 항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서. 그래서 이 항체를 쓰면 면역학적 분석이 됩니다. 면역 들어가면 아 항체를 써서 진단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임신 진단 스트립 이렇게 그러는 거는 다 항체를 쓰는 거예요. 항체. 그 스트립 위에 이런 항체들이 고정이 돼 있어서 그 항체가 특정한 CCG 이런 걸 딱 잡아주거든요. 그 끝에 항체 끝에 골드 이런 게 붙어서 빨간색을 내게 설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분자 진단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DNA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자 진단은 DNA, 면역 진단은 항체. 이 분자 진단은 가장 왜 파급 효과가 크냐면 분자 진단 DNA는 증폭을 할 수가 있어요. DNA는 우리 복사기 아시죠? 한 페이지만 들고 있으면 100장을 찍어내든 1000장을 찍어낼 수 있잖아요. DNA는 이 DNA 하나를 사이클을 돌려서 하나의 DNA를 2의 30승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PCR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런데 효소를 써서 한 유전자를 증폭합니다. 증폭. 이게 원리는 이 더블 헬릭스로 되어 있는 DNA를 한 95도 올려주면 DNA가 쭉 떨어지거든요. 더블 헬릭스 되어 있던 거를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다시 조그만 DNA를 붙여서 여기 붙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일롱게이션 된다고 하는데 다시 중합 효소에 의해서 길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다시 4개가 되고 다시 4개가 다음에 또 8개 되고 이의 N속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DNA 예를 들면 이론적으로는 한 카피만 있어도 이 방법을 쓰면 걔가 DNA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정밀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신종플루, 메르스, 바이러스 관련된 거는 이론적으로 바이러스 파티클 하나만 있어도 이 방법을 쓰면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가 필요하고 비싸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계가 있죠. 근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제가 다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이건 우리나라 회사가 아닌데 이런 이제 이게 혁신 기업이라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국내는 이런 걸 갖고 했는데요. 이 기업은 어떻게 했냐면 침이나 혈액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이 속에서 알아서 다 해줘요. 그냥 우리 잉크 카트리지처럼 탁 넣어서 놔두면 1시간 뒤에 오면 결과가 핸드폰에 다 찍힙니다. 근데 여태까지 국내에서는 사람 전문가가 이렇게 다 해주고 했거든요. 이런 기술을 써서 혁신기업에서 돈을 왕창 벌었어요. 셰프에이드라는 미국 회사인데요. 이런 기업들이 국내에도 나와야 돼요. 이제 이런 게 하나의 혁신 플랫폼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센싱하는 방법들이 기술들이 되게 많아요. 표면 위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항체를 써서 하는 방법 이런 걸 SPR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나노 와이어 위에 항체 같은 걸 올려서 바이러스가 와서 붙으면 여기서 신호가 바뀌니까 이제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좀 기술적인 거니까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작은 이렇게 캔틸라바 이렇게 바늘 같은 거 위에다가 내가 항체를 붙여놓고 외부에서 오게 되면 이 캔틸레바 진동수가 바뀌어서 아주 작은 농도도 얘가 붙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 이런 건 기술적인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런 나노 입자에 여러 가지 항체나 항원을 붙여서 실제로 이제 마우스 같은 데 넣어서 치료도 한다든가 진단한다든가 이런 기술도 있고요. 이건 좀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나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근데 주로 이거 제가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험실에 있는 거를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실험하는 거를 하나의 칩 위에서 다 할 수 있게 이게 랩 오너 칩이라고 합니다. 칩 위에 실험실이 있다고 해서 이게 이제 랩 오너 칩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여태까지 실험실에서 이런 걸 했던 거를 칩 안에 다 넣어서 이런 칩을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그리고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렇게 이제
개발하시는 분이 있는데 상용화된 건 없어요. 다 해외 기업에서 20개, 전 세계적으로 봐도 30개가 안 됩니다. 이게 되게 이제 어렵고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태까지는 다 실험실에서 했던 거,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가게 되고 이제는 웨어러블 이렇게 밴드나 글래스 이런 타입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 몸 속에 들어가요. 심지어 핸드폰도 손에 다 들어가 있어서 손으로 봐서 그런 시대가 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들은 이렇게 복잡하고 되게 어렵고요. 이 아까 레보노 칩이 주위에 보세요.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집에서 못 쓰겠죠.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개발되어 있는 단계들이 이 정도인데 되게 이게 어려워요. 이 기술 자체가.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 안에서 이런 현상들을 다 이제 자동화되어 있고 이 안에 넣어서 아까처럼 샘플만 넣으면 결과가 나오는 이런 제품들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렵고 만들 수 있는 데도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중에 하나만 여기가 뭔가 잘못되면 이 칩은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레고 혹시 아시잖아요. 레고. 그죠? 이 레고만 있으면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고 집도 만들 수 있고 우주선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레보노 칩을 좀 레고처럼 만들어보자. 그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어려운 이거를 제가 블록화 시켜서 레고처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고장이 난다든가 딴 걸로 바꾸고 싶으면 딴 걸 또 써서 하면 되죠. 그죠? 이게 제가 이름을 모듈 칩이라고 해서 모듈 칩. 모듈이 조금만 하나의 블록이거든요. 그래서 뭐 레고 칩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회사가 있는데. 그래서 모듈 칩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레보노 칩을 이렇게 모듈화 시켜서 하나하나 이렇게 병원에서 이런 절차를 하는 거를 다 레고 칩처럼 만들어서 쉽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모듈 칩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쓰는 방법인데 절차가 되게 복잡하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하는데 이거를 다 레고 블록화 시키는 겁니다. 레고 블록화 시키면 이렇게 복잡하죠. 엄청. 그죠? 근데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난 이거 쓰고 이거 쓰는 사람도 있고 이거 쓰는 사람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조립을 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제품이 안 되고요. 뭔가 제품을 개발할 때 쓸 수 있는 하나의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듯이 그런 목적으로 개발한 겁니다. 이것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교육에서 이걸 쓰고 싶다 하신 이제 기업들이나 연구소들이 생겨서 하여튼 그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이미 이제 이거는 그림인데 실제로 제품까지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서 지금 병원이랑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유체도 이동해야 되죠. 또 연결하려면 이 자석 같은 게 있어서 쉽게 탁탁탁 붙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지금 거의 다 완성됐고요. 이제 그거 테스트하는 그런 결과들인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들 이렇게 해서 같이 직접 나노코리아 같은 행사 가서 직접 고등학생들이랑 한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요. 이런 나노 기술 써서 우리 손이나 입속에 있는 박테리아 검출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도 연구했고요. 이제 센서들이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막 이렇게 표시한 건데 주로 아까 레보노 칩에서 들어가는 기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혈액 분리하는 방법, 이런 칩에서 이제 실제로 혈액 샘플을 넣어서 박테리아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기계에 넣어서 테스트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테스트에서 DNA가 있는지 DNA 통해서 디바이스에서 이제 신호 나오는 거 뭐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 공부 힘들고 스트레스 받죠, 그죠? 아니라는 친구도 좋은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강의 흘러갈 때 이상하게 돌들은 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먼지나 뭐 쓰레기는 다 아래쪽으로 흘러가는데
거꾸로 올라가는 애가 하나 있어요. 거꾸로. 연어. 연어만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요. 생명만. 무생물은 다 아래로 쓸려 내려가고 있어요. 생명은 그 어려움을 돌파를 해서 올라가는 게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롭고 하는 게 뭐냐면 생명체라서 그래요. 생명체는 끊임없이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내 개체를 늘려야 되고 또 진화도 해야 되고 그게 생명의 원초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딴 사람들이 괴롭히고 뭐 이래서 힘든 게 아니고 그래서 힘들면 오히려 내가 더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히려 너무 편하다. 퇴보하고 있을 확률이 커요. 무생물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생물 쪽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다?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빙긋이 웃고만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그게 이 지구의 법칙이에요. 연력학 법칙도 그렇고. 그래서 생명은 위로 올라가고 무생물은 아래로 흘러가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만 잘 살겠다 이런 게 아니고 내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내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내 주위 사람들 다 불행하잖아요. 나도 불행해질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주위 친구들이 잘 되게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협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만 공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생명 자체가 그래요. 같이 진화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의미 있게 살려면 좀 이런 넓은 생각을 가지고 좀 힘들더라도 인류와 국가와 내 주위 사람들, 친구들, 부모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더 한번 생각해 보시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적었고요.